땅 속에 있는 벙커들을 어떻게 쉽게 파괴할 것인가, 용이하게 파괴할 것인가가 벙커 버스터의 어떤 기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벙커버스터를 명시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벙커 버스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현무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 현무 5라고 하는 것을 운동 에너지 탄 형태로 썼을 때는 물론 폭발력은 되게 작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갱도를 공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반도 같은 화강함지대에서는 오히려 전술핵보다도 이 현무 5가 효과적일 수도 있다. 김정은이 벙커버스터를 되게 두려워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할 겁니다. 예. 그렇겠죠? 밀리터리 덕후들을 위한 3프로TV 특별기획 더 웨폰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국방연구원의 이상민 실장님 모시고 북한의 로켓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거기서 끝낼 게 아니고 시리즈로 이 무기 체계들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리즈 시작, 더 웨폰즈의 시작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이 시리즈 함께 해주실 우리 이상민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방연구원 미래전략실의 이상민 실장님. 미래전략실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무기 체계를 가져야 될지, 또 다른 나라들의 체계들은 어떻게 이제 바뀌고 있는지, 첨단 무기는 어디까지 왔는지 등등을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더 우위에 서는 그 전략을 짜는 곳인 거죠? 예, 뭐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예, 저희 국방연구원이 사실 우리 국방의 브레인이자 싱크탱크라고 하는데, 네. 싱크탱크 안에 또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크탱크 안에서도 싱크탱크다. 예. 싱크탱크 오브 싱크탱크. 네. 국방연구원이란 싱크탱크 안에 진짜 싱크탱크. 네, 우리 미래전략실 이상민 실장님.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로켓 얘기, 북한의 열병시기에서 등장했던 무기 얘기들 좀 나눴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무기체계 하나하나씩 나눠서 좀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거부터 얘기해 주시나요? 오늘은 실은 벙커 대 벙커 버스터. 예, 이렇게 창과 가져왔습니다. 방패. 예, 맞습니다. 벙커와 벙커버스터. 실은 제가 네. 이 창과 방패 이걸 이제 우리 고사성의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순 시리즈로 다 한번 뭔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국방연구원에서 이걸 한번 해보자. 네. 왜냐하면 저희 쪽에는 정말 숨은 고수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다들 좀 샤이해가지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회가 돼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 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무기 체계를 설명할 때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그 깊게 파는 그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창과 방패처럼 비교하면서. 예,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훨씬 이해도도 좋고 네. 흥미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벙커랑 벙커버스 앞으로도 이제 이 비슷한 시리즈들이 쭉 나올 텐데 뭐 미사일과 이제 MD 뭐 그렇죠. 이게 나오겠죠. 근데 오늘 벙커와 벙커버스터 생각하면 뭐 심플한 것 같긴 하거든요. 벙커 이렇게 튼튼하게 밑에서 뭐 기지가 됐든 아니면 사람들 모이는 뭐 이런 방공호가 됐든 이런 데 해놓고 거기 뚫는 게 벙커버스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막 얘기할 만한 뭐가 많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이것도 굉장한 발전이 좀 그동안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그래서 제가 들고 왔는데요. 예. 사실은 이 무기 체계가 진화하는 과정이 네. 이 벙커와 벙커버스터의 관계랑 비슷해요. 그래요? 예, 잘 막는 것과 그걸 잘 뚫는 것들. 또 그걸 잘 뚫게 되면은 또 막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진화적으로 발전하는데 과거의 벙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위에서 커다란 폭탄이 뚫고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튼튼하게 깊게 그리고 두꺼운 벽체를 사용하고 그런 용도였다고 하면 네. 최근에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꼭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뭐 첨단 우리의 뭐 미사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무기일 수도 있고, 네. 또는 요즘 이제 AI 시대라고도 하는데, 서버 같은 거. 그렇죠.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또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폭약이 아니라 EMP 같은 수단들을 또 사용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관계를 좀 설명하면서 앞으로 벙커는 어떻게 발전이 돼야 되고 또 벙커버스터들은 어떤 식으로 또 개량이 돼서 갈 것인지 네. 좋습니다. 쳐다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본 거는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막 공격할 때 네네.
그때 아마 이란의 뭐 핵시설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벙커버스터가 아마 쓰였던 걸로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몇 미터까지 뚫었다더라. 하여튼 뭐 그런 뭐 몇 미터 이렇게 뉴스가 얼핏 예. 이제 기억이 나는데. 몇 미터까지 뚫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파괴했다라고 얘기하고 이란은 파괴되지 않았다.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들어갔던 벙커버스터가 실은 GBU 57이라고 하는 이게 매시브 오드넌스 페네트레이트라고 해가지고 대형 관통 폭탄입니다. GBU 57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만들어진 건 좀 됐는데 네. 실제 이런 전투나 전장에서 사용된 게 처음이라고 해요. 이번에 처음 사용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벙커 버스터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벙커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벙커버스터는 당연히 이제 뭐 폭탄, 뭐 미사일 뭐 이렇게 이제 생긴 것 같은데 다른 그냥 일반적인 미사일보다는 일반적인 폭발력 말고 밑으로 뭐 하여튼 깊이 들어가는 기술들이 좀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땅 속에 있는 벙커들을 어떻게 쉽게 파괴할 것인가, 용이하게 파괴할 것인가가 벙커 버스터의 어떤 기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벙커 버스터가 실제 출현하게 된 거는 아마도 2차 세계대전 무렵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벙커라고 하는 거는 그 전부터 있었죠. 지하 갱도라든지 네네. 사람들이 수렵 생활을 했을 때부터 아마 이제 벙커에서 우리가 생활을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일반적인 벙커 얘기는 진짜 전쟁 때 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또는 이제 군수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용도를 벙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걸 뚫기 위해서 개발된 벙커 버스터 얘기를 네. 시작을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 최초의 벙커 버스터가 어떻게 활약했는지를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탄도 있는 미사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걔는 폭발하는데 그냥 사방으로 다 폭발력이 가는 반면에 벙커버스터는 뭔가 이렇게 좀 집중돼서 한 방향으로 깊이 폭발력을 좀 응집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미사일과 좀 다른 거 아닐까. 그렇죠. 근데 이 벙커버스터는 네. 미사일일 수도 있고 그냥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일 수도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GBU-57은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입니다. 그래요? 예. 대신 이제 잘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도가 돼야 되는데 네. 실은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보면 유럽 전장에서 끝낼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벙커버스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요? 그런 추론도 가능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벙커버스터를 개발해서 실제 사용한 거는 1944년부터예요. 그리고 한 1년 가까이 유럽 전장에서 쓰였고 네. 그걸로 인해서 독일군에 그러니까 그 연합군이 먼저 쓴 거예요. 네. 그래서 독일군의 군수기지라든지 벙커들을 무력화시킴으로 인해서 전쟁이 종결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독일에도 그때 뭐 지하 벙커가 꽤 많았던 모양이죠. 많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잘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연합군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지하에 이렇게 잘 돼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네. 사실 그걸 알고 벙커버스터를 개발해서 했다기보다는 이 최초의 벙커버스터는 영국의 공군 중령이 반스 윌리스라고 하는 공군 중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발명가예요. 그래서 항공기가 실제 투입됐던 거는 1차 세계대전부터 이렇게 발전돼 왔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죠. 그 융단 폭격이라든지 정밀 폭격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그때부터인데 그 항공기로다가 상대방의 목표물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그냥 융단 폭격 같은 경우에는 멍텅구리 폭탄들을 막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냥 대량으로. 네. 하나 걸리겠지 뭐. 물론 위에서 이렇게 조준을 해서 정밀하게 떨어뜨리는 방법도 가능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근처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근처까지 오게끔 놔두질 않죠. 그렇죠. 방공망이 방공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략 목표라서 저거를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항공기가 거기까지 못 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근처에 대충 떨어뜨리더라도 네. 이게 무너질 수 있게끔 하는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가능하다라고 네. 주장을 해서 이게 이제 지진 폭탄이라고 해요. 지진 효과라고도 하고 사이스믹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당시 항공기에 실을 수 있는 폭탄 중량이 크지 않았는데 한 5톤에서 6톤 정도 되는 폭탄 하나를 큰 거를 네. 싣고 갑니다. 가서 실제 해봤어요. 네. 근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실었던 그게 이제 최초의 벙커버스터인데 네. 톨보이라고 합니다. 톨보이. 톨보이. 예. 크니까 그렇게 불렀겠죠. 예전에 뭐 그 핵무기 무슨 저 팻보이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팬맨 있죠. 팬맨. 예, 예. 네. 근데 리들보이랑 예, 리들보이랑 팬맨이 예.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양을 봐서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이는 건데 길다란 또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힘을 한 군데에 집중해서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런데 그 톨보이가 성공하고 나서 음. 원래 이 사람이 최초 제안했던 거는 한 10톤 이상의 벙커버스터였어요. 그러니까 그 10톤이라는 게 혹은 5톤이나 6톤이라는 게 그 무게 자체가 밑으로 빵 닿는 순간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만큼 폭약을 많이 실었다는 거예요? 폭약은 아주 극소수예요. 다른 폭탄들은 그래요? 예, 다른 폭탄들은 폭약이 예를 들어서 8, 90%면 네. 겉에 있는 철로 되어 있는 그 케이스 네. 이거는 한 10% 정도 무게가 밖에 안 된다면 네. 이 벙커버스터, 톨보이든 그 다음에 나왔던 그랜드 슬램이라고 네. 하는 얘는 탄약 전체의 20%만 폭약이에요. 그 나머지는 쇳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진짜 그냥 밑으로 찍어 누르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위에서 떨어뜨려서. 아. 보통 항공기가 고도 한 10km 정도 네네네네. 이상을 날아가는데 거기서부터 자유낙하시키는 거죠. 아. 근데 여기에 이제 물리 법칙이 하나 적용이 되는 게 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물리학에서 많이 가르치는 건데 예. 운동 에너지는 이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는 어떤 높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포탄이 저 높은 위치에서 떨어질 때는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가속이 돼서 지표면에 도달할 때 가장 빨라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졌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지겠죠. 어느 정도 한계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예. 네.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를 최대로 만들려고 하면 네. 보통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m이 질량이고 질량. v가 속도인데 질량을 높이든지 아니면 v를 높이는데 속도를 높이든지. 질량을 높이는 것이 더 관통력이 좋을까요? 아니면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통력이 좋을까요? v 제곱이니까 속도가 더 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속도를 높이는 것이 운동 에너지 제곱으로 늘어나니까 예. 운동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좋은데 항공기가 올라갈 수 있는 고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겠죠. 능력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떨어졌을 때 운동 에너지 값은 결국엔 M의 값, 질량에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좌우된다. 거였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질량 M을 높이기 위해서 무겁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하의 충격뿐만 아니고 박히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들어가서 폭약이 터집니다. 터지면 더 폭약 효과도 배가 되죠. 그러니까 닿는 순간 터지는 게 아니고 들어간 다음에 터지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도 지연 폭발 기능이 있었을 테니까 네. 어느 정도 들어가서 폭발이 돼야만 훨씬 더 이제 진동을 많이 주겠죠. 뭐 그렇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건물이든 아니면 그 지하로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그 안에 꽉 끼어서 들어간 다음에 폭발하면 그만큼 폭발력은 더 클 거 네,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톨보이, 그랜드 슬램이 실은 5년 뒤 1950년 한국 전쟁 때도 쓰입니다. 그래요? 네. 5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그리고 네, 네. 2차 세계 대전 때 잘 써먹었잖아요. 네. 그래 효과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북한 지역에 씁니다. 그거 5년 뒤. 많이 맞았어요, 거기? 그런데 북쪽에? 예, 그때는 심지어 그 정밀 유도할 수 있게끔 네. 이 유도 기능도 붙여져 가지고 그 오. 제식 명칭이 또 타르존이라고 부르는데 예. 앞에 TARGON인데요. 이게 TA가 톨보이의 약자예요. 그래요? 예, 톨보이 아즈무스, 레인지 아즈무스 온리 이렇게 불러가지고 톨보이에다가
이제 사거리하고 정밀도 이런 것들을 좀 개량해서 만든 것이 타르존이고 별명이 타잔이에요. 아, 타잔. 네. 아. 근데 이게 한국 전쟁 끝나면서 네. 역사 속에 그냥 사라져 버리죠. 성능 좋았을 건데 왜 사라져요? 근데 북한은 그 당시에는 아직 그 지하 갱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이후에 많이 지었죠. 네네. 전국의 요새화를 하면서. 음. 그런데 그 타잔이 사라지게 된 배경에는 전술핵 무기가 있어요. 전술 핵무기. 예. 아. 그거 사용하면 어차피 그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그렇죠. 굳이 얘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1945년 8월 두 차례 핵무기를 사용한 이후에 핵무기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전술 그렇죠. 핵무기라 예, 할지라도. 예. 그래서 냉전 시기에는 벙커버스터라고 할 만한 것이 크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크게 발전할 필요가 없는 게 핵무기가 일단 있는데 굳이 뭐 얘를 할 필요가 맞습니다. 없었다가 네. 그러다 다시 등장한 게 걸프전이죠. 91년도. 아, 그래요? 네, 이라크전을 하는데 이라크도 뭐 WMD라고 하는 대량 살상 무기 뭐 만들고 있다라는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대부분 다 지하에 했을 거고. 그래서 그 지하를 공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새롭게 등장을 했고 네. 그때는 몇 개 쓰였었죠. 그러다가 한동안 벙커버스터 얘기가 뜸했었는데 이번 처음에 다시 이란을 공격할 때 최신형 GB57이라고 하는 벙커버스터가 등장한 겁니다. 사용된 거예요. 아, 그 영화에도 그 탑건 보면 그게 아마 이란을 아마 상정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무슨 막 산 이렇게 타고 넘어갔다가 내려오면서 바로 그냥 그 조그만 구멍에 네. 항공기가 그 미사일 내리꽂고 그 자리에 다시 내리꽂고 뭐 이런 때린데 또 때리기. 그렇죠. 그 훈련 장면에도 있고 아마 실제로도 그렇게 네, 맞습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사실에 많이 근거한 거예요? 아니면 영화니까 좀 그렇죠.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실제 상황에서 B2 폭격기에 GB57을 싣고 가서 떨어뜨리면서 사실은 그 영화에서 나왔던 전투기는 F-18 호넷이에요. 슈퍼 호넷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4세대 전투기거든요. 예.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처음부터 B2로다가 가서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4세대 전투기를 갖고 와서 했고 또 이란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란은 오래전부터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의혹뿐만 아니고 실제로 알고 있죠. 그런 시설들의 위치도 알고 있고 그런데 영화하고 실제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뭐냐면 그 지하 갱도긴 한데 지하에 그 농축 시설이든 어떤 핵 시설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환기구는 필요합니다. 아, 그렇겠죠. 그래서 환기구가 바깥으로 나와 있을 거고 그 환기구는 그 지하 갱도하고 연결돼 있을 거고 그래서 그 환기구를 노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저 환기구가 너무 디테일한가? 이게 그냥 저 맨 밑에부터 그냥 일직선으로 뻥 위로 올라와 있으면 당연히 그 환기구 노리면 끝이겠지만 환기구도 뭐 만들 때 얼마든지 기역 니은 리을자로 이렇게 막 꺾어갖고 하면 효과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일단은 들어가서 안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 폭발력이 그 환기구를 타고 전달이 되거나 하겠죠. 뭐 여튼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도 그렇게 이제 했고 실제로도 그런 환기구나 구멍 같은 걸 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한 방으로 안 되니까 한 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것이 더 깊이 들어가서 폭발을 해서 안에 갱도가 거의 뭐 사라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주장이었는데 이란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톤이라고 예를 들어 치면 10톤이 내려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뭐 예를 들어 뭐 한 오른쪽으로 한 4m 뭐 위쪽으로 한 3m 이렇게 이제 옮겨야 된다고 치면 그거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다 돼요? 되죠. 그렇게 빨리 내려가는데도.
아, 그래요? 그렇게 빨리 내려간다고 얘기하지만 항공폭탄이기 때문에 네. 지구 중력으로 떨어지는 거라서 네. 이 무게랑 상관없이 지상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는 다 똑같아요. 어느 떨어지는 정도 위치가 위에서만 똑같다면. 떨어뜨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나오는 폭탄들은 대부분 다 유도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탑재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죠. 아, 정확하게 들어가네. 네. 거의 뭐 지금 정확도를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뭐 가로 세로 뭐 한 50cm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나요? 오차. 50cm까지는 아니겠지만 1, 2m 안에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럼 어디가 심지어 미사일도 그렇게 가는데요. 우리 현무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영상들이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보면 이렇게 타겟을 동그랗게 해놓고 십자 모양을 해놓고 거기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미사일이 더 멀리 날아가잖아요. 한 수백 킬로를 날아가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렇겠죠. 예.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그걸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정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가고요. 네. 폭탄은 더더욱이나 떨어지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네. 그건 조정하기가 쉽죠. 근데 벙커버스터는 다른 무기들에 비해서 아주 막 많은 단계로 많이 발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겁게 빨리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 벙커버스터는 네. 그만큼 이제 무거운 거 그다음에 그 안에 뭐 한 20% 정도의 폭약 이 정도만 잘 제때 터질 수 있고 정확하게만 들어가면 된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존의 재래식 폭약을 이용한 방식에서 핵을 사용하는 벙커버스터도 개발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이 B61-10-11이라고 해가지고 알파벳 B는 네. 밤이란 뜻이거든요. 네. 폭탄. 그리고 W는 워헤드, 미사일에 실리는 거를 이제 앞에 W를 쓰는데 이 B61은 항공폭탄이고요. 근데 뭐 모두가 앞에 1부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최근에 개발된 거예요. 11이니까 최근에 전술핵을 이용한 벙커버스터 용도로다가 개발이 됐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술핵 무기도 마찬가지로 핵무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무기는 터졌을 때 효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방사능이에요. 방사능 낙진 특히. 낙지는 바람 타고 멀리 날아가서 내가 원하지 않은 지역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컬렉터럴 데미지라고 해서 부수적 피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재래식 폭탄 주변 이거 오폭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다가 다치지 말아야 될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컬렉터럴 데미지라고 하는데 특히나 핵무기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벙커버스터이기 때문에 벙커 안에 있는 어떤 그 인원이라든지 장비를 파괴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사능 오염 물질이 그 밖으로 나와서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소화하게끔 계산을 하고 만들어진 거긴 합니다. 그 벙커버스터는 앞에가 뾰족하게 생겼어요? 뾰족해야죠. 그렇겠죠. 미사일도 앞에가 뾰족하게 돼 있습니다. 뭉툭하거나 이러면 뭐 안 될 것 같긴 하고 뾰족하게 들어가. 그럼 벙커버스터는 그러니까 하여튼 무겁고 앞에 길다랗고 뾰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서 땅에 닿고 뭐 이렇게 그냥 상상하기로는 뭔가 막 한 3번 이렇게 나눠서 터지고 뭐 이런 것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요즘 폭탄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스마트 폭탄이라고 하잖아요. 이 충격을 계산합니다. 들어가면서 1번, 2번, 3번 이 이제 사전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의 지하 구조를 알고 있어요. 그 지하가 예를 들어 3층이다. 그럼 맨 밑에가 제일 안전하다고 거기 숨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폭탄이 위에서 터지면 밑에는 영향을 안 주니까 미리 이 건물은 3번 지하 1층, 2층, 3층을 뚫고 들어가야 돼. 그 3번의 충격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 값을 폭탄에 입력을 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래서 뭐 폭약을 나눠서 넣는 건지 아니면 한 공간에 있지만 이렇게 나눠서 터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뒤에서 한번 터지고 그럼 이제 또 그 폭발력으로 앞에 있는 애들 또 밀려서 들어갈 테니까 중간쯤 한번 터지고 맨 앞에 이제 맨 마지막에 터지고 뭐 이러면 이제 대충 벙커버스터로서 역할을 좀 잘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건 어렵고요.
그 여러 개의 폭탄을 줄지어서 떨어뜨리는 거죠. 아. 그 이란의 나탄즈 같은 데를 공격할 때 썼던 예. 방식인데요. 예. 영화도 마찬가지였고 예, 매버릭에 나왔던 영화에서도 들어간데 또 들어가고. 예, 때리는데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아까 GBO7은 지하로 약 60m 정도까지 관통이 된다라는 이제 소문이 있죠. 아 이거 맨 땅에 떨어뜨려도 60m는 들어가요? 맨땅은 더 들어갈 거고요. 콘크리트 정도도 그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그 정도로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큰 거예요. 야 그럼 앞에 그 재질 같은 것도 진짜 그렇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냥 철이 아니라 네. 특수한 소재를 사용해야 될 거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실은 그 영화에도 좀 지하에 좋은가요? 그 GI죠? 이병헌 씨 나왔던 그 영화인데요. 우주 공간에서 이 쇠막대기 같은 거를 떨어뜨려서 폭파시키는 지진을 일으키는 그런 그런 장면이 상상력이 영화에서 나왔었어요. 그만큼 이제 우주부터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커지니까 그렇죠. 그만큼 같은 무게라도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지닌다. 네, 그걸 이제 미국이 사실은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네. 포기했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이제 신의 지팡이라고 불러요. 신의 지팡이. 예, 신의 지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프로젝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텅스텐, 약간 이제 소재 말씀을 하셔가지고 텅스텐으로 되어 있는 이 진짜 막대기처럼 생긴 거를 그렇다 하더라도 꽤 무게 나갈 겁니다. 수톤 정도 나갈 테니까 그걸 위성에다가 리볼버처럼 여러 개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필요한 시점에 떨어뜨리면 정확하게 어느 지점을 떨어진다는 게 계산이 되니까 얘는 근데 포기하기 전혀 없어요. 그냥 텅스텐 덩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지상에 떨어져서 그냥 충격파만으로 그 지역을 파괴하는 그런 효과인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실제 쓰인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개념이 있었다. 근데 이 무거운 거를 우주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그 지역에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료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면서 지구로 이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있을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흉내를 하면서 신의 회초리라고 하는 거 유사한 개념인데 이런 거를 지팡이랑 회초리예요. 연구를 했었다라는 게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나와 있는데 걔네 둘 다 마찬가지로 벙커버스터의 한 종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주말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저 정프로처럼 이미 배움과 성장의 DNA를 가진 분이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부터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까지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하는 위즈덤 칼리지 2016 지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벙커버스터는 벙커가 많은 쪽 공격할 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뭐 중동 국가들 아까 뭐 이란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북한 그리고 예전에 그 아프간 이런 데는 이제 주로 산악 지형에 막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좀 쓰이겠죠.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란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사막일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반지대가 많고요. 특히나 북한은 우리 한반도 북쪽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도 이렇게 보면 화강암지대가 많잖아요. 산들 보면 다 화강암이거든요. 굉장히 단단하죠. 이 화강암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 갱도를 만듭니다. 북한이 그래요. 심지어 비행기지도 거기다 만들고 지난 시간에 했던 미사일들도 다 갱도 안에 보관을 합니다. 거기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 입구를 봉쇄한다든지 또는 갱도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괜찮은 방법이 아까 이제 신의 지팡이, 신의 회초리라고 했던 얘네들은 그냥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충격력으로 지진을 일으키는 건데 만약에 북한의 갱도가 지하 막 300m, 400m 돼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는 없어요. 아무리 핵을 사용한 벙커버스터를 때린데 또 때려도 거기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강한 충격을 이 화강암이니까 위에서
땅 하고 때렸을 때는 무너지는구나. 충격이 무너지지 않아요. 아, 그래요? 충격이 전달이 됩니다. 예? 우리가 당구 칠 때 공과 딱 치면 공과 공이 있을 때 딱딱한 물체는 딱 부딪혔을 때 얘는 쓰고 얘는 그 속력으로 가잖아요. 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물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네. 화강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충격을 땅 때리면 그 충격이 화강암을 타고서 잘 전달이 돼요.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안에 갱도가 있잖아요. 네. 갱도 천장. 네. 천장에서 천장이 팡 터지는 거예요.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 다치게 되는 거죠. 혹시 그러면 그 벙커버스터 폭약이 터질 때 방향성을 주기도 해요? 뭐 밑에 방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까지는 아닌가요? 방향성이 있다고 봐야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 폭발력이라고 하는 건 365도로 다 퍼져나가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그냥 터지면 산 위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파편들이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땅을 뚫고 들어가서 안반층하고 만나서 터진다고 하면 이 속도로다가 들어가서 터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일단 갖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 흙을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주변은 다 흙이겠죠. 네. 그 안에서 터졌을 때 그 폭발량을 그 안에서 더 고스란히 그 화강 안반으로 다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커집니다. 그 벙커버스터는 현재 미국이 그래도 역시 뭐 제일 앞선 나라겠죠? 네, 미국이 제일 앞서 있고요. 예. 뭐 중국, 러시아? 중국이나 러시아는 벙커버스터보다는 이제 미사일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우리도 실은 벙커버스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현무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앞으로 현무 5로 이제 전력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장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네. 이 현무 5 앞으로 이제 6, 7도 나오겠지만, 이 미사일의 특징이 그거예요. 사거리는 사실 한반도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네.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켓 자체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떻게 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위로 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해서 이제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효과. 그러면 거기 안에 이제 수톤 정도의 탄두가 실린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뭐 작은 탄두를 여러 가지 실을 수도 있고 큰 탄두 한 개를 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큰 탄두를 실른다고 가정을 하면 쇳덩어리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얘가 아까 GBO7처럼 10km 상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실제로 한 500km까지 고도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하고는 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는 똑같이 작용하는데 네. 고도 10km하고 500km의 그 위치 에너지를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고 했을 때 차이가 한 10배 이상 날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현무 5가 이제 이런 걸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술핵급의 위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전술핵 무기는 사실 폭발력이 크죠. 예. 킬로톤 단위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현무 5라고 하는 것을 운동 에너지 탄 형태로 썼을 때는 물론 폭발력은 되게 작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갱도를 공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반도 같은 화강암 지대에서는 오히려 전술핵보다도 이 현무 5가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얘는 재래식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그 지역에만 흔들어서 갱도만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다칠 일이 별로 없죠. 그 낙진 같은 것도 당연히 없으니까. 당연히 없죠. 그 김정은이 벙커버스터를 되게 두려워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할 겁니다. 예. 그렇겠죠.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의 위치만 만약 파악한다고 하면 웬만큼 깊게 숨어서는 그거 피하기가 좀 어렵고 설령 깊게 숨는다 하더라도 화강암지대다 보니까 때리면 이 진동 혹은 뭐 이 지진 인공 지진 같은 걸 통해서 아마 천장이 싹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을 아마 당하게 될 거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벙커버스터를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개발해서 갖고 있지는 않고요. 네. 우리 미군이 이제 갖고 한미 있고. 공동으로다가 훈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들어올 수는 있겠죠. 정확한 사실은 잘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벙커버스터는 가격이 비싸요? 사실 뭐 이렇게 최첨단 기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가격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네.
이게 워낙 희소하다 혹은 뭐 이렇게 별로 만드는 곳이 없다 보니까 좀 비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일 것 같긴 한데요. 네. 별로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미사일보다는 크게 비싸진 않을 겁니다. 미사일은 이제 추진체처럼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벙커버스터는 그러니까 전면전에서도 물론 이제 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뭐 적의 우두머리 내지는 하여튼 핵심 지역 내지는 핵심 어떤 뭐 시스템, 핵심 무기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용도가 가장 이제 큰 거겠네, 그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다 뿌릴 수는 없는 거고. 마지막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6월에 10일 만에 끝났잖아요. 네. 만약에 벙커버스터가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일반 항공기 폭탄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벙커버스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몇 발 떨어뜨리고 끝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진짜 최후의 한 방으로서 벙커버스터는 그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그렇게 들어간 걸 본 전 세계에 조금 어찌 보면 이제 불량 국가 내지는 뭐 독재 국가 혹은 뭐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 나라 지도자는 조금 살떨리는 그 경험을 좀 하긴 하겠네요. 야, 이제 60m나 들어왔대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집 몇 미터냐 뭐 이런 얘기를. 아마 100m, 200m 들어가도 불안할 겁니다. 왜냐면 때린데 또 때리니까 더 깊이 들어가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식 방공호는 아닙니다만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정도가 되게 깊은 편이잖아요. 네, 이게 번호가 뒤로 갈수록 나중에 지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점 밑으로 들어갑니다. 있는 거 밑으로 이제 새로 건설해야 되니까. 5호선 다음 6호선, 7호선, 8호선 이렇게 나가듯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9호선 같은 경우도 원래 있던 곳, 원래 뭐 저 지하철 없던 곳에 한 거야 뭐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갔겠습니다만 이렇게 뭐 환승한다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깊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핵전쟁 나면 글로 숨으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글로 가면 좋죠. 네, 여의도요. 가까운 지하철역이 역사가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대체로 좀 깊으니까. 그래서 일종의 뭐 벙커 역할을 해주는 뭐 시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여튼 벙커버스터는 당연히 이제 벙커를 깨트리기 위해 혹은 뭐 지하로 더 들어가서 그 사람 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핵심은 무게. 그다음에 속도는 어느 정도 뭐 한계가 좀 있는 걸 테니까 그 정도. 그다음에 폭약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전체 무게의 뭐 한 20% 안쪽 요 정도에서 그러니까 폭발력이 중요하다기보단 내리 꽂아서 깊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깐데 또 간다. 정확하게 잘 요약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벙커버스터가 그런 경향이었다면 앞으로 벙커버스터는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를 좀 예상을 해보면 좋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파괴될 대상이 지하에 있는 갱도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라고 가정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데이터가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으면 굳이 그 벙커를 물리적으로 파괴해서 데이터를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MP 같은 것들. 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핵을 사용하는 EMP가 있고 핵을 사용하지 않는 EMP 방식이 있는데 핵을 사용하면 EMP 공격이라 할지라도 핵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핵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어렵지만 비핵 EMP 공격 수단은 현대에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굳이 뚫고 들어갈 필요 없어요. 소리도 안 나요. 어떨 경우에는 물론 작은 소리가 나긴 하겠지만 이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전기가 꺼지는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 무슨 폭약 소리라든지 충격역으로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명 피해도 꽤 없겠군요, 그는. 인명 피해는 일단은 없어요. 그런데 전기가 나가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들은 많이 생기겠죠. EMP. EMP는 근데 저도 뭐 가끔 뭐 게임이나 이런 데서 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EMP가 상대방의 전자기기를 망가뜨린다는 얘기까지는 알지만 어떻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강력한 전자파 발생? 네, 이 번개 있잖아요, 번개. 네. 번개가 계속해서 어떤 지점을 때리면 네. 번개 맞으면 사실 가죠. 그렇겠죠. 네, 가는데 번개가 이렇게 칠 때 그 번개 주변으로 전자기파가 생깁니다. 네. 근데 이 번개는 한 번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고 EMP는 주파수를 가져요.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초당 몇 번 이게 흔들리느냐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핵 EMP는 1GHz, 기가헤르츠면 10의 9승입니다. 예. 초당. 예. 예, 그 정도 흔들린다는 거고 비핵 EMP는 그보다 세요. 그래서 이 원리는 핵 EMP 같은 경우에는 핵이 터졌을 때 나오는 방사선이 지구에 있는 공기 입자들을 때리면 네. 거기서 전자가 튕겨 나옵니다. 아 그래요.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전자도 많이 나와요. 예. 그러면 그 전자가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전자가 움직인다는 거는 거기 전기장이 생기고 그 전기장으로 인해서 또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네. 이 현상 때문에 EMP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에 발생이 되는 거고요. 비핵 EMP는 좀 달라요. 비핵 EMP는 그 안테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스마트폰도 안테나가 있잖아요. 거기 전파가 나오는데 그 전파를 엄청나게 세게 해서 지향성을 갖게 합니다. 핵 EMP는 지향성이 없어요. 예. 터지고 나면 그 주변으로다가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는데 그러니까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 하나로다가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핵 EMP는 그렇지는 않고요.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가져가냐에 따라 다른 건데 네. 작죠. 작다 보니까 지향을 해서 또 정확하게 내가 타겟으로 하는 목표가 어떤 주파수를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공격할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통신 장비거나 레이더일 경우에. 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전선유, 전기를 쓰는 전선유가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그것도 쓰는. 회선돼요? 그렇죠. 거기에 높은 거기 전선에 번개가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번개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고전압이 걸려서 그 전선 중에 어떤 약한 부위에서 끊어지잖아요. 타거나 끊어지거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EMP 탄의 원리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목적 따라 조금 폭탄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EMP로 해서 데이터 센터 근처 하여튼 뭔가 전기 마비 시켜버리면 그 직접적인 영향으로 데이터가 날아가기도 하겠지만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냉각 시스템이 이제 마비가 또 될 테니까 그러면 뭐 수분 내지 수시간 안에 그냥 그 데이터들을 싹 말아먹게 되겠구만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이제 벙커버스터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폭탄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이 데이터면 데이터 센터다라고 하면 굳이 EMP로다가 데이터 센터를 마비시키지 않더라도 드론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실외기 데이터 센터는 열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가 필수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항온항습기의 전원을 차단해도 사실은 끝나지만 이 항온항습기는 에어컨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에어컨인데 실내에 송풍기가 있고 실외에는 열 교환할 수 있는 실외기라고 하는 환풍기가 있어요. 그걸 드론으로다가 파괴하면 이것도 멈춥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이 실외기는 밖에 있어야 되고 그 실외기를 파괴하면 멈춥니다. 가장 효과적인 벙커버스터죠. 참 하여튼 인간들 여러 방법으로 상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는데 그런 방법 그건 굉장히 이제 경제적이긴 하겠네요. 만약 드론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죠. 네. 자 우리의 공격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또 상대의 피해는 굉장히 크게 만드는 그 비대칭성이 크면 클수록 이제 적어도 전쟁에서는 유리한 걸 테니까 뭐 그런 것들 아마 연구를 계속 할 것 같긴 하고요. 자 여튼 이번 시간엔 저희가 벙커버스터를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벙커버스터는 이제 오늘 다 알려주신 거예요? 뭐 더 있습니까 혹시? 뭐 계속 하면서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벙커버스터 이야기 일단 이번 시간에 좀 공부를 해봤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에 저희가 이제 벙커 이야기,
벙커도 또 이 벙커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혹은 여러 공격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했겠죠. 네. 당연히 역사도 아마 벙커버스터보다는 벙커가 훨씬 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어지는 시간에는 저희가 벙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2026 학년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강의와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 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교보문고 쌤 12개월, 3프로 멤버십과 지하엔 멤버십 1개월, 교보문고 북 콘서트 초청, 2026년도 3프로 유료 프로그램 최우선 배정 및 특별 할인 적용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